아무튼 이거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그래서 저는 동성혼 제도와 반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도 똑같아요. 요새 저희 동지 중에 한 분이 사전투표제 다 없애자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맛을 들렸거든요. 이런 걸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죠. 경제학에서는. 임금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수가 없다고요. 물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부동산 가격 그런 것들은.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원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의성이 있으니까, 컨비니언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거기 뭐야, 저거 다 있잖아. 저기 뭐야, 공인인증서. 지금 뭐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게 어떻게 편의가 크냐면 직장 생활이 바쁜 사람. 그 다음에 타도시 유학생, 타도시 근무자, 장기 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은 서울인데 창원에 내려가서 지금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몇 달 해야 돼. 창원 내려가 살고 있어. 그럼 투표일 날 KTX로 창원을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기차만 한 7시간 타야 되고 KTX 한다 그래도 기차 시간 자체가 한 3시간 걸리죠. 창원이. 6시간 타야 되죠. 그다음에 창원 KTX역은 또 저기 떨어져 있잖아. 신역이잖아. 그럼 또 이동해야죠. 차로. 그다음에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표소에 갔을 때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전국 4,000개 사전투표소 중에 아무나 제가 이런 거 하면 진짜 오늘도 재판받고 왔는데 선거범죄 선동죄 사전투표 비판했다가 정말 선거범죄 선동은 이렇게 하면 선거범죄 선동돼요. 딱 찍는 거예요.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사전투표소. 거기 다 몰려갑시다. 100만 명 몰려갑시다. 50만 명 몰려갑시다. 논리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아무나 누구나 가서 풀썩 뛰어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투표소 관점에서 보면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말이 도는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는 거예요. 투표소에는 선거인 명부가 없어. 그럼 뭘 참관하고 뭘 대조하냐고. 그 투표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본투표일 가면은 이 사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사전투표에서 투표해서 이게 표시된 그 명부 있잖아요. 그거 좀 개인정보 안 드러나는 방식으로 좀 공개해서 공개가 아니라 그거 좀 내놔가지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그 검증 좀 하자. 선관위 안 주고 있죠, 그거. 대법원도 안 주죠. 법원도. 그 큰 이슈거든요. 그러면 결국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 투표소 예약제를 온라인에 미리 해라. 꼭 내 사전투표 하겠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통적 부재자는 저절로 사전투표가 되죠. 부재자 투표가. 그러니까 거소, 요양원이나 군대에 있는 사람들, 또 선상, 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제외. 이 전통적 부재자가 이 세 카테고리거든요. 그거 말고 사실상의 부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타도시 유학생, 타도시 장기 근무자. 이런 사람들은 꼭 사전투표해야 될 것 같으면 나 그 창원에 있는 사전투표소, 창원 무슨 동에 있는 사전투표소 가서 할게. 거기 가서 할게. 라고 예약해라 이거. 그러면 투표소 관점에서 선거인 명부가 형성되거든요. 거기. 선거인 명부가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 개정안도 예를 들면은 사전투표소 다 없애. 그러면은 이게 민심과 안 맞아요. 지금 투표자의 40% 이상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떤 비헤이비어상에 그걸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현실 인정하자 이거야. 근데 투표를 투명하게 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 보완이 있어야겠다. 너 사전투표 좋아하는 거 내가 인정하는데 당신이 사전투표 좋아하는 거 이 보완 없으면 우리 개돼지 되는 거야. 당신 이렇게 보완해서 강화하는 거 찬성이야 반대야. 그럼 감히 반대를 못해요 상대방이. 그런데 그냥 다 없애자 그러면 저거 말이야. 국가를 무슨 범죄 집단화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반발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슬기롭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을 받아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보다시피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민초의 흐름과 저 그 정당 공화당 신주류의 흐름이 딱 사이클을 맞춰서 돌아가고 증폭이 되는데 그 가운데 회오리를 또 트럼프가 대규모 집회를 막 열잖아요. 오하이오 그 별로 크지도 않은 도시 가서 했는데 10몇만 명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제 뭐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니죠. 그 겁대가리 없이 트럼프 감옥 집어넣겠다고 뉴욕 맨하탄 그 뉴욕지검이 트럼프 혹은 트럼프 조직을 매수 및 탈세로 6월 28일까지 기소할 거라고 큰 소리 빵빵 쳤었어요. 그러다가 6월 28일 지났는데 지금 기소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태상명동 서일필입니다. 큰 산이 우르릉 우르릉 하고 부들부들 떨었다고들 막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쥐 한 마리 지나가더라 이거죠. 이거를 이제 셰익스피어 연극에서는 Much Ado About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소란만 잔뜩 있다. 우리말로 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뭐 이런 그 셰익스피어 연극 제목이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트럼프 관련자들 일부에 대해서 기소장까지 쓴 듯한데 미국 보도에 의하면 결국은 기소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 조직 변호사는 이건 정치적인 쇼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보면 결국 이겁니다. MTR 동맹이 강고하게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든요. 잡아넣거나 기소하는 게 뭐 또 잡아넣을 수도 없고 전직 대통령인데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재판이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 뭐 하세월 가는 거죠. 이쪽도 뭐 이 변호사 비용 쓰는 거는 아무 부담 없는 쪽이니까 트럼프 진영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무리예요. 정치적으로는 자살골이죠. 이거 여러 사람 자극해서 정치적으로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 기소를 하면 순교자를 만들어줄 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 진영을 짜고 제대로 싸움이 붙을 때는 기세가 있기 때문에 겁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부럽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 잠깐 드릴게요. 이거는 워낙 중요한 게 밝혀지고 있어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한연구소 유출설인데 다시 주목받는 옌리멍 스토리입니다. 옌리멍 박사, 그 홍콩에서부터 미국으로 망명했죠. 망명하자마자 그 양반이 인민해방군이 보유하고 있는 RATG13 그 바이러스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를 결합을 해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인공합성했다라고 그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게 뭔 스토리야가 요새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전부터 지난 한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쉬쟁리 그 우한연구소의 박주 여사라고 불리죠. Bad Lady. 박주 여사 쉬쟁리가 지난 한 10 몇 년 동안 써온 논문들을 다 캐고 나니까 이게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쉬쟁리가 RATG13이라는 거를 이름을 처음 공개한 건 쉬쟁리고요. 2020년 2월에 언급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이름이 쉬쟁리 논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바로 몇 개월 있다가. 그런데 쉬쟁리 옛날 논문과 연구를 쭉 뒤져보니까 이게 2012년 운남석 모장 폐구리광산에서 발견된 박쥐에서 추출했던 RABT-CoV 4991. 저는 앞으로는 4991이라 그럴게요. 4991을 마치 새로운 바이러스인데 개명한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2012년 운남석 모장 폐구리광산 그 청소 작업 들어갔던 일꾼 6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번지질 않아서 그때 묻혀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쉬쟁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2012년부터 그때부터 해서 2020년 사이에 2년 이상을 얼마 기간인지 몰라도 2년 이상을 이 4991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논문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해요. 또 쉬쟁리가 좀 으스스한 게 2007년 논문은 HIV 유사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인간 전염성을 높이는 것, 즉 이 코로나균, 사스균과 HIV균을 합성시켜 가지고 인간 전염성을 높이는 gain of function (GOF) 연구를 한 논문을 발표했었고요. 2010년 논문은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균이 이 인체의 ACE2와 결합을 하거든요. ACE2라는 부위하고 ACE2 리셉터와 결합을 해요. 이 코로나균이 지금 우리가 우한 코로나균이 이 인체의 폐의 ACE2 리셉터와 결합을 높이기 위한 스파이크 단백질의 인공 변이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해요. 잠깐만요. 지금 우한 코로나균이 스파이크 단백질로 우리 몸의 ACE2 리셉터와 결합을 합니다. 그 으스스한 걸 그 전부터 으스스한 영역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2012년에 저 4991 바이러스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4991 바이러스를 한 집중적으로 2년 이상, 최소 2년 이상 만지작거렸는데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4991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는 2020년 2월 달에 이름을 RATG13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달아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4991 바이러스를 이렇게 감췄어? 근데 RATG13 바이러스가 특별한 종류, 운남에서 나오는 특별한 종류의 말발굽 박쥐에서 채취한 바이러스인데 이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거기다가 이제 더 으스스한 건 NIH 지원금을 사용한 다삭. 이 다삭이 이제 시정리랑 깊게 연구를 같이 한 사람인데요. 여기서 아주 간접적으로 모장 박쥐 바이러스를 언급한 논문의 공저자입니다. 그리고 시정리와 다삭 논문은 2013년에 ACE2 리셉터를 통해 침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똑같아요. 이거를 2013년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작동 방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4991 바이러스, 다른 말로 RATG13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전염력이 극히 제한되지만 그 자체로 인간에게 바로 달라붙을 수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이게 발견됐을 때 그때 폐구리광산 작업하던 6명 일꾼 중에 3명이 그래서 숨졌을 거다. 그러니까 전염력은 약한데 장기 노출을 하면 폐구리광산 그 시커먼데 박쥐똥 막 쌓여있고 박쥐 날아다니는 거기서 장기 노출 물리기도 하고 노출하면 걸릴 수 있다. 그런 상태의 바이러스예요. 그게. 그때 지금 코로나와 굉장히 유사한 즉 폐렴 증세로 숨졌거든요. 급성 폐렴 증세로. 근데 이 시정리는 2014년 이후로 2013년에 이 사람이 그 4991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렸어요. 그래 놓고는 7년 동안 셧다마우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7년 과정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이걸 집중 연구했으면 다른 논문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간접적으로 어렴풋하게 암시하고 심지어는 장소도 특정 바이러스 어디서 채취한 거 근데 그 장소도 다른 장소로 바꿔서 표현하고 좀 그런 좀 야리꾸리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이 잠깐 등장한 거 2016년 논문에 4991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 없는 거예요. 이 잠깐 등장했을 때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4991 바이러스가 2020년 시정레이에서 RATG13이라고 다시 개명됐고요. 이게 자연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 시정리가 이걸 가지고 최소한 2년 이상 집중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논문에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언급했을 뿐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감춰왔고요. 그리고 옌니멍은 바로 이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그걸 변이시켜 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시정리의 연구는 전부 보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 그 다음에 ACE2 리셉터를 통한 그 바이러스 침투 이것에 대한 논문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이미. 그런 정황 증모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옛니몽이 그때 말한 거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학은 속이질 못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그 진행 상황 때문에 얘기 드렸지만 그 기본 주제는 미국에 있어서의 그 민초의 움직임과 공화 신주류의 움직임 또 트럼프의 움직임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서 MTR 동맹이 어떻게 지금 그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은 윤석열이 이게 윤석열이 이제 그 오늘 그 대선에 이제 뛰어들겠다 선언을 하는 그런 초대형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윤석열의 대선에 들어온 거 당연히 웰컴 투 대선입니다. 그리고 최재형도 웰컴 투 대선인데 최재형은 아직 덜 밝혔죠. 윤석열에 대해 생각하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칼잡이죠. 탄핵에 깊게 관계를 했고 또 그때 실무 검찰 라인의 수장이니까 그 공소가 진행되고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그 역설적이라는 게 뭐냐면 차기 대통령 문팔육 집단의 차기 대통령을 누가 손을 봤냐 윤석열이 손본 건 맞아요. 이 문팔육은 조국을 차기 대통령으로 키웠어요.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가 좀 긴데 팩트는 이거죠. 신영복이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본인에 의하면 극도로 존중하는 사상가. 통역당 그 신영복이요. 그러니까 68년에 잡혔을 때 박격포 뭐 총 이런 거 잔뜩 나온 그 통역당의 간부로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분이라 그럴게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니까. 한명숙의 남편인 그 박성중이고요. 뭐 목사라고 해요. 근데 십자가 대신에 돌멩이 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 교회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간의 얘기에 의하면 문재인과 박성중이 굉장히 가깝다 그러죠.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자주 만난다. 또 세간의 얘기에 의하면 박성중이 조국을 굉장히 아꼈다. 그리고 안희정이 이제 날아갔죠. 저는 뭐 음모에 의해서 제거됐다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아무튼 현실은 그게 음모에 의해서건 뭐 아니면 진짜로 억울한 일, 그 여성분이 억울한 일을 그런 정치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공개를 해서건 미투 공개를 해서건 안희정이 제거를 당했죠. 안희정은 그 586 집단 안에서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리남, 하나는 그 유연함, 두 가지 유연한 현실파. 그래서 아마 그 586 주사파 내부에서 안희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엔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안희정이 곱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언제 그런 느낌이 들었냐? 그러니까 2017년 그 탄핵되면서 선거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전 2012년 선거였나? 문재인이 이렇게 후보가 되니까 안희정이 그 무대에서 문재인을 딱 얼굴을 이렇게 딱 잡더니 뺨에다 대고 키스를 하더라고요. 야, 재인아 너 많이 컸다.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안희정 저거 곱게 못 끝나겠는데. 그 태도 이런 게 온화 태도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상하를 어기는 거잖아. 내가 온하고 문재인 너는 많이 컸네. 재인이 많이 컸네. 뭐 거의 그런 태도여서 어쨌거나 안희정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자 그러면은 자기들 진영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굴 그루밍해서 키운 거냐?
조국을 그루밍해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키운 거다. 그래서 무리하게 법무장관까지 밀은 거다. 그러다가 윤석열한테 저격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은 차기 대통령을 망친 자예요. 차기 대통령감을 감히 칼을 찔러가지고 죽인 자예요. 윤석열은. 그래서 쟤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600일 숙청을 시도를 한 거죠.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 버텼고 그러한 모양이 국민들한테 600일 동안 반복이 되면서 윤석열을 정치적 인물로 정치적 상품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로 띄워준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 저 안희정이 날아갔어. 그러니까 박원순이 머리를 들고 나왔다고요. 박원순은 주사파 586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전혀. 우선 박원순이 한 그 역사문제연구소인가 거기서 난 책이 박원순이 노력해서 낸 책이 그 박헌영 일대기잖아요. 그럼 북한이 제일 미워하는 일이 1번이 우남 이승만이고 2번이 박헌영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은 그 주변의 인물들도 그렇고 남노당적 성향이 있다라고 북은 보고 있을 거예요. 주사파도 당연히 그렇게 보죠. 박원순의 치명적인 그 착각은 뭐냐면 주사파들 이렇게 거물들 이렇게 서울시 주변에 불러 모아서 먹여 살려주고 저기 사업 기회 주고 직장 주고 이러면은 자기가 거기 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나 박원순 계속해서 그 견제를 당해왔고 견제를 당하니까 문팔육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견제하고 있는가를 읍소하는 책을 준비했죠. 그게 박원순 죽이기란 책이고 박원순이 물리적으로 죽던 날인가 죽기 직전인가 죽고 직후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없어졌죠. 그 책. 지금 많이 뭐 인구에 회자 안 되죠. 박원순이 아무튼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어떤 배경인지 몰라도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거당한 거죠. 그러니까 스텝이 더 꼬인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안희정이 뻣뻣하게 살아있고 정치적으로 박원순이 정치적 또 생물학적으로 뻣뻣하게 살아있어서 둘이서 공을 치고 있으면은 이 판이 보통 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국까지 해서 삼각형으로 공치고 있다고 보세요. 보통 판이 아닌 거야. 근데 안희정과 박원순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아무튼 제거됐고 원래 자기들이 대권으로 키우고자 했던 조국은 윤석열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인물난이고 중구난방 상태가 된 거예요. 아무도 수습을 못해요. 지금 상태가. 이재명이 경선에서 된다? 이재명에 대한 엔티가 보통이겠냐고요. 저 족보가 좀 다르거든요. 많이 다릅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도. 이재명은 좀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이재명도 무지하게 색깔이 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백그라운드가. 그러나 족보가 좀 다르죠. 오늘 그거보다 더 들어가면 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광재 뭐 정세균 뭐 한다는데 이광재는 여시제 사무총장 하지 않았나? 어느 때 이광재인데? 그럼 흥행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구난방 상태가 되어버렸죠. 자, 관건은 이제 나이스하게 최재형, 윤석열이 나이스하게 단일화되는 거. 또 나이스하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거.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하겠다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봐야 저는 사람을 모으려고 해봐 소용없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발표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 단일화 투표를 하면서 단일화 한편으로는 그 투표 과정을 통해서 자유시민 민초 조직이 형성돼야 돼요. 아까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100만 표, 1000만 표 됩니다. 그 1000만 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그러한 초대형 정치인도 조중동과 여의도가 결합을 해서 몰아세워서 제거당했다고요. 지금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후보나 이제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선판에 뛰어들었으니까 윤석열 후보나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표에 비하면 그런 콘크리트 지지표는 없어요. 근데 조중동과 여의도가 결합한 등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누가 되든 간에. 저희는 뭐 어느 후보 이렇게 줄 서고 이런 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라는 대의를 딱 지켜들고 이 자유시민 민초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엮여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